지역에 최고 70cm가 넘는 눈폭탄이 예보된 가운데 서울 등 중부지방에도 오늘 밤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눈은 수증기를 머금은 습설이어서 붕괴 사고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도피 생활 끝에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다음 주 화요일 국내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김 전 회장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철근이 무너져 한 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미일 정상이 만나 북한과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재확인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 기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강원도를 비롯해 중부지방과 영남 지역에도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강원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고 70cm의 폭설이 예보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하석 기자, 오후보다 기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보시는 것처럼 서울은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그치고 내리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밤부터는 눈 소식도 예정돼 있는데 아직까지 눈이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시야가 200m 미만일 정도로 안개가 짙게 끼었습니다. 오늘 전국 낮 기온은 최고 0에서 8도로 포근했지만 오전 내내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내륙에 안개가 짙게 끼고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의 조경을 좀 보기 위해서 이 날짜를 잡았는데 잡는 날이 장날이라고 오늘 안개가 뿌옇게 껴서 마음이 많이 아쉽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는 오늘 오전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향로봉에는 오후 4시 기준으로 17cm의 눈이 쌓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최고 70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기상청은 많은 눈으로 시설물 피해나 차량과 보행자 고립이 있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도 점차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늘 밤 10시부터 최고 3cm의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7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을 것으로 예상돼 옷차림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남산에서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일부 지역에는 70cm에 이르는 폭설이 예보됐는데 고수온 여파로 수증기를 많이 머금은 습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습설은 메마른 건설보다 3배 무겁다고 합니다. 각종 붕괴 피해 우려가 높은 만큼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철제 가건물 지붕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2014년 경주 폭설로 마우나 리조트 강당 지붕이 무너져 200명이 넘게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2021년에는 강원 동해안에 눈이 55cm 내리면서 항구에 정박한 어선 5척이 침몰했습니다. 모두 물기가 많아 무거운 습설이었습니다. 습설은 높은 바다 수온으로 생긴 수증기가 눈구름을 만들 때 형성됩니다. 일반적인 눈보다 잘 뭉쳐져서 눈 무게가 3배 가까이 무겁습니다. 가로 세로 10m씩 100제곱미터 지붕 면적에 습설이 70cm 쌓이면 무게가 7톤이 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각종 시설물 붕괴 위험이 높습니다. 쌓이면 쌓일수록 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쌓인 정도는 같게 보이지만 실제로 무게가 한 3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습설도 문제지만 동해안의 지형적인 영향도 폭설 피해를 부추깁니다. 바다에서 생긴 눈구름이 육지로 들어오는데 태백산맥에 가로막힌 뒤 제자리에 눈구름이 정체되면서 눈을 모두 내린 뒤에야 빠져나가는 겁니다. 해안 쪽에서부터 만들어지고요. 그게 산지로 유입되면서 더욱 발달한다고. 지형적인 부분이 거기에 더해져서 무거운 습설이 많이 쌓이면 눈을 치우기도 어렵기 때문에 눈이 내릴 때 틈틈이 쌓인 눈을 치워야 붕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동래입니다.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생활을 하다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오는 17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에 국내로 들어오는 게 확인됐습니다. 김 전 회장은 나흘 전 태국 당국에 체포될 당시 저항하지 않았고 재판에서도 불법 체류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10명 안팎의 호송팀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색 티셔츠를 입은 남성이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소지품을 건네고 별다른 저항 없이 서 있는 남성. 지난 10일 태국 방콕 인근의 한 골프장에서 태국 이민국 직원에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입니다. 양선길 현 회장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한간에 알려진 것처럼 무장한 사설 경호원은 없었고 거액을 소지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แล้วก็มาประสานเราเนี่ยทางเกาหลีเนี่ยให้ความสำคัญโดยส่งเจ้าหน้าที่ทั้งกงสุลแล้วก็เจ้าหน้าที่ตำรวจและอัยการนะครับเข้ามาทำคดีกับเราร่วมกันตลอด 김 전 회장은 그제 열린 간이 재판에서 불법 체류를 인정했고 어제는 외교부로부터 여행 증명서까지 발급받았습니다. 검찰은 10명 안팎의 호송팀을 현지 급파해 우리 시각으로 다음 주 화요일 새벽 김 전 회장을 우리 국적기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국내 도착 시간은 당일 오전 8시경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횡령, 배임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포함한 정관계 로비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사채업으로 돈을 벌린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을 인수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기업가로 변모했습니다.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정관계 인사들을 영입하며 인맥을 쌓았고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 김만배 씨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는 만난 적도 없다며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김보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대부업체를 차려 돈을 불린 김성태 전 회장. 2010년부터 경영난에 빠진 쌍방울과 특장차 제작업체 광림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기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이후에도 전환사채를 찍어 기업을 인수하는 이른바 무자본 M&A 방식으로 51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그룹의 수장이 됐습니다. 쌍방울 광림 나노스 임직원 여러분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 전 회장은 새로운 사업을 시도할 때마다 정치권 인사들을 영입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입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와도 친분이 있습니다. 김 씨의 재산 은닉을 도왔다 구속된 이른바 헬멧남 최모 씨가 두 사람을 연결해줬습니다. 김 전 회장은 김 씨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투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성사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측근들에게 이 대표를 만난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를 변호했던 이태영, 나승철 변호사가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로 영입된 점에 주목하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영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송환되면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입니다. 이 대표는 인터넷 방송에 나와 김성태 얼굴도 모른다고 말했는데 여당은 불리해지면 민주당도 모른다고 할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개인 유튜브에 나와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왜 제 변호사비를 내며? 받은 사람은 대체 누구냐 그럼? 그 사람 잡아가든지. 정말 황당무계해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불만에도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싸우는 건 좋은데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우리끼리 싸우는 거는 이적행위다. 여당은 재발절인 행보라면서 해외 출장에 동행한 고 김문기 처장조차 모른다고 했던 이 대표 행태를 볼 때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도 몰랐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은 커져가는 사법 리스크 블랙홀에 빠졌다고 했고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이대로면 민주당 주도의 국면 장악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를 대장동 의혹으로도 설직 후 추가 소환할 계획인데다 성남FC 의혹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이어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당을 침식하는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어제 나경원 전 의원이 장관급 2개 자리에서 전격 경질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구도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나 전 의원의 거취 논란이 이어지면서 친윤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나 전 의원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오늘 김기현 의원의 출정식에는 현역 의원 30여 명과 당원 7,800여 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습니다. 김아림 기자가 현장 분위기까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고향 경북 구미에서 출정식을 열고 자신이 보수 적통임을 내세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을 겨냥해선 이준석 전 대표를 선출한 과거를 반복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분은 대통령을 위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늘 어긋난 길로 가고 엄청난 갈등을 겪었던 그 과거를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쳤던 북을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서울 광진 등 수도권 표심에 호소했습니다. 정말로 수도권 사령관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민심도 제대로 잘 알고. 이런 가운데 당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당대표 선호도 조사에서 김기현이 32.5%, 나경원 26.9%, 안철수 18.5%로 김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처음으로 1위에 올랐습니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조사에서도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순으로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반하는 저출산 대책을 내놓은 뒤 사의 표명과 이어진 사표 제출, 그리고 전격적인 경질로까지 이어지면서 당심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나 전 의원 측은 이번 여론조사가 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당대표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 적용 여론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사전 등록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기준금리가 한 차례 떠올라 3.5%,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금리를 기록했습니다. 이 여파를 고스란히 받는 건 자영업자입니다. 이자 부담만 해도 허리가 휠 지경인데 공공요금도 줄줄이 오릅니다. 여기에 경기 전망까지 어두워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고금리 경기 침체 그리고 요금 인상 3중고를 겪는 건데요. 정준영 기자가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들어봤습니다. 서울의 한 PC방. 코로나19 영업 제한은 풀린 지 오래지만 손님은 좀처럼 늘지 않습니다. 매출은 제자리인데 갚을 이자는 수십만 원씩 불었고 설상가상 전기요금은 올해부터 킬로와트당 13.1원이나 올랐습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고정비 부담만 계속 커져서 지금 올해 안 그래도 뭐 금리 인상도 있고 해서 경기도 침체되고 제2의 IMF다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가 더 고비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이전 전망치인 1.7%보다도 더 낮아질 게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는데 이 중 올해 40조 원 정도가 부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공요금 상승세도 가파릅니다. 전기, 수도, 가스 물가는 지난해 4분기에만 23% 넘게 급등했는데 올해도 큰 폭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겨우 둔화되는 물가를 자극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물가 전망에는 국내외 경기 둔화 정도, 전기, 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폭, 국제 유가 및 환율 움직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어제 정부는 243개 전국 지자체와 회의를 열고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을 통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의 흡수와 함께 최대한 인상 시기 분산에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경기 침체 분위기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했지만 온기가 돌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 주자로 꼽힌 압구정의 한 아파트도 2년 만에 경매 시장에 나왔지만 냉랭한 시장 상황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정수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11일 전용 면적 144제곱미터의 경매가 진행됐지만 끝내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대표주자로 꼽히며 2년 만에 경매시장에 나와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시세보다 높은 감정가가 유찰의 이유로 꼽힙니다. 누가 그거밖에 안 들어가죠. 최근에 그 같은 평가 45, 5천에 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그거밖에 하겠어요. 지난 2020년 10월 같은 아파트의 전용 면적 108제곱미터가 1차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3억 원 높게 낙찰됐는데 2년 만에 분위기가 바뀐 겁니다. 강남구 대치동과 도곡동의 다른 아파트들도 유찰이 거듭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2월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률은 17.9%에 불과하고 낙찰가율도 80%대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해제하고 매매 심리도 점차 회복되면서 경매 시장도 되살아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규제 제기 해제되고 이 특례 보금자 이론이 출시를 앞두면서 내 집 마련 수요자와 또 갈아타기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높은 금리의 영향으로 낙찰가율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무자본 갭 투자로 빌라 수백 채를 사들인 빌라왕들이 연달아 숨지면서 보증금을 뗄 처지에 놓인 피해자가 많습니다. 이 빌라왕 뒤에 숨어 범죄를 설계한 배우 신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지만 세입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데요. 윤서아 기자가 집 없는 세입자를 2번 울린 전세 사기 범죄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강서구 일대 빌라와 오피스텔 600여 채를 굴리며 빌라 왕으로 불렸던 50살 김모 씨. 하지만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보증금 80억 원을 떼먹었고 결국 사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명의만 빌려준 바지 사장에 불과했습니다. 김 씨의 뒤에는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37살 신모 씨가 있었습니다. 빌라왕 정 씨랑 무슨 관계입니까? 배후라는 의혹은 인정하십니까? 신 씨는 제주에서 빌라 24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 사기를 벌이다 재작년 사망한 정모 씨의 배우로도 지목됐습니다. 신 씨는 7명의 빌라왕의 명의를 이용해 갭 투자 방식으로 3천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씨의 전세 사기에는 건축업자, 분양업자, 공인중개사 등 70여 명이 조직적으로 동원됐습니다. 빌라는 시세 파악이 힘들다는 점을 이용해 바지 사장에게 비싸게 빌라를 사들이게 하고 이 시세를 기준으로 보증금도 비싸게 받은 뒤 떼먹는 방식입니다. 중개업자, 분양사무소 사람들이랑 건축주랑 그 사람이랑 해서 짜고 친 것 같더라고요. 바로 건축주랑 하는 계약 미루고. 신 씨 일당에게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세금을 떼일 처지에 놓인 세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집을 빼달라고 하려고 보니까 이제 공인중개사도 없고 그 사람도 이제 연락을 안 받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는 일종의 폭탄 돌리기라고 지적합니다. 요즘처럼 집값과 전세값이 동시에 빠지는 이런 급락기가 오히려 이런 사기꾼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된다는. 역전세난이 심화하면서 전국적으로 빌라왕 사건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경기도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철근 더미가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지지대 고정이 부실했다는 진술도 나와 정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물류센터 신축 공사장의 철근 지지대가 기울어진 채 무너졌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화성의 한 물류센터 신축 현장에서 철근 더미 붕괴 사고가 났습니다. 구급차 온 거랑 소방요원분들도 여기 안으로 들어갔다가 10여 미터 높이에서 철근 더미가 무너지면서 신호수 역할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60대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외국인 근로자 2명이 다쳤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작업용 틀비개를 옮기던 크레인이 길이 40m 작업 구간에 있던 철근 더미와 부딪힌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당시 철근 더미를 고정하는 지지대가 허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상 과실이 있었는지 안전조치 관계가 잘 이루어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는 오늘 사고가 난 현장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해당 시공업체는 지난해 2월에도 성남의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시공업체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 논의를 시작합니다. 전 국민의 99%가 항체를 가졌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아직 숨은 감염자가 많고 중국발 확산 위험도 여전해서 방역당국은 고민이 깊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줄어 어제부터 3만 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중환자병상도 절반 이상 비어 의료 역량은 충분한 상황.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해제 조건으로 내건 4개 지표 중 2개를 만족하는 상황입니다. 겨울철 제2유행의 확산세는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체 양성률 조사 결과도 98.6%로 국민 대부분이 항체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집단 면역이 달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여전히 5명 중 1명꼴로 숨은 감염자가 있는 데다 실제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항체 유효 기간은 3개월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국발 확산 위험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최근 2주간 중국발 입국자 누적 양성률은 16.1%, 거리두기 없는 첫 설 연휴를 맞아 중국발 입국 증가에 내국인 이동까지 늘어나면 유행 반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국, 홍콩,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연휴 기간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습니다. 때문에 마스크 규정이 완화돼도 연휴 이후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 화요일 자문위원회를 열어 실내 마스크 해제 방안을 논의합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이렇게 중국발 확산이 가장 큰 걱정인데 중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는 스스로 감염되려는 일도 벌어진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얻어서 자유롭게 여행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중국 내 누적 감염자가 9억 명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류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이징 국제공항이 북적입니다. 중국의 가장 큰 명절인 춘제를 일주일 앞둔 데다 해외여행이 자유화된 데 따른 겁니다. Because I want to celebrate Lunar New Year with my family, and I just feel so excited because I haven't been back to home for a year and a half. 기차역에도 끝없는 줄이 이어집니다. 3년여 만에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20대 젊은이들은 일부러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합니다. 면역력을 얻어 춘제 연휴를 마음껏 즐기려는 건데 고령층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老年人没办法讲了，有70的，有80的，有90的，哥俩没办法说。一般的老年人是绝对不抗载，不行。 베이징대 연구팀은 중국 내 누적 감염자가 9억 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체 인구 3명 중 2명꼴로 코로나에 감염됐다는 겁니다. 24시간 가동되는 화장터와 장례식장은 여전히 마비 상태입니다. I'm now standing in that new parking lot of this Beijing funeral home. This entire parking lot area did not exist a month ago. 중국 당국은 코로나19가 특정 지역에선 정점을 지났다고 평가했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여전히 사망자 수를 축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이제 2시간쯤 뒤면 첫 순방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했는데 윤 대통령은 모든 일정을 경제에 맞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순방에 담긴 의미를 홍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공항에 배웅을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대기 비서실장과 차례로 악수를 합니다. 파란색 넥타이와 스카프로 색깔을 맞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손을 잡고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를 한 뒤 첫 국빈 방문이 예정된 UAE로 출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SNS를 통해 모든 일정을 경제에 초점 맞췄다며 한국의 우수한 투자 환경을 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이번 순방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양 산업부 장관 등 규모를 키운 정부 대표단과 10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합니다. 특히 정부와 민간에서 30여 개 MOU 체결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원전과 방산 분야에서 구체적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수출 1호인 바라카 원전을 찾고 UAE 파병 부대인 아크 부대를 방문해 군 장병들을 격려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UAE 진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UAE 국부 펀드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3박 4일의 UAE 일정 뒤에는 스위스로 이동해 글로벌 기업 CEO들과의 오찬 간담회와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 정상으로서는 9년 만에 다보스 포럼에서 범세계적 경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제 협력 방향에 관해 연설하고 설 연휴 첫날인 21일에 귀국합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미일 정상이 백악관에서 회동을 갖고 전례 없는 수준의 동맹 관계를 약속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최대 위협으로 규정했고 한반도 비핵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백악관에 도착하자 기다리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깨를 감쌉니다. 45분간 이어진 회담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습니다. Fumio, they like you. 공동성명에선 전례 없는 수준의 미일 협력을 강조했는데 북한의 도발과 국제 질서에 불일치하는 중국의 행동을 큰 위협으로 적시했습니다. 日米両国はかつてないほどの厳しいそして複雑な安全保障環境の中にあります。 지난해 말 일본 정부가 방위비를 2027년까지 2배 늘리기로 한 결정이 영내 억지력 강화에 도움을 줄 거라고 평했습니다. We're modernizing our military alliance, building on Japan's historic increase in defense spending and new national security strategy. 한반도 비핵화 방침도 재확인했는데 한미일 세 나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Missile launch over Japan from North Korea just last year, and a lot of military activity in the waters around Japan that the Chinese undertake. So these factors are key. 뉴욕타임스는 미국이 중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본을 군사강국으로 만들기로 했다면서도 한국은 일본의 방위비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네, 이 시대의 과제 중 하나가 기후 문제인데요. 기후변화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현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극지방의 얼음이 녹으면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죠. 최근 강화도 해안에서 제방이 무너져 내리고 방풍림이 쓰러졌는데 이 온난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왜 그런지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군 영뜰해변. 벤치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위태롭게 놓여 있고 바닷바람을 막기 위해 심은 나무 10여 그루가 맥없이 쓰러져 있습니다. 모래가 바닷물에 쓸려 나가면서 제방 일부도 무너졌습니다. 산림청은 방풍림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3m 높이의 제방을 쌓았는데 8년 동안 제방 인근 모래사장이 침식되면서 바닷물이 넘어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지금 동네 들으면 짠물이 들어와. 우리가 짠물 먹게 생겼어, 조금 있으면. 해안 침식은 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한 영향으로 추정됩니다. 실제 1989년 이후 33년간 우리나라 연안 해수면은 9.9cm 상승했습니다. 먼바다의 기후변화의 영향을 파랑에 의해서 결국 연안에서 받거든요. 그래서 연안은 기후변화의 어떤 영향의 삼중고 지역입니다. 바닷물의 채취도 원인으로 제기됩니다. 일부 백사장 길이가 좀 짧아졌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얻어서 빨리 조치를 할. 주민 피해가 우려되자 강화군과 산림청은 해안 침식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네, 요즘 물가가 오르고 가족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축의금과 세뱃돈도 고민의 대상이 됐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축의금 액수를 두고 논쟁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산업부 유혜림 기자와 적정 금액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마음을 전달하는 축의금을 두고 갑자기 왜 논쟁이 벌어진 겁니까?
네, 한 사회 초년생이 익명 게시판에 올린 글이 화제가 되면서 시작됐는데요. 여자친구와 함께 직장 동료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 10만 원을 내자 어떻게 두 사람이 와서 10만 원만 낼 수 있냐고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참 씁쓸한 논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축의금이라는 게 말 그대로 축하의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뿐이잖아요. 네, 오앵커는 평소에 얼마 정도 축의를 하시나요? 저는 뭐 친분에 따라 또 때에 따라 다르게 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적정한 금액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다른 분들은 흔히들 어느 정도 합니까? 네,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절한 축의금 액수는 평균 78,9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53%는 10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고 45%는 10만 원 이상 20만 원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적게는 3만 원 정도 하는 때가 있었는데 이 비용 자체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식비 때문이겠죠? 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웨딩홀 식대도 덩달아 비싸져 식대에 맞춰 축의금 액수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웨딩홀 70여 곳의 식대를 살펴봤는데요. 뷔페를 제공하는 웨딩홀의 식대는 최소 5만 1,000원에서 최대 8만 9천 원 사이로 평균 7만 1,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 요리를 제공하는 웨딩홀의 경우 최소 7만 5천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평균 14만 9천 원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이 높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5만 원 정도 축의금을 했다고 생각할 경우 1인 식대에 못 미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결혼식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하객을 대접하는 의미가 크고 먼 곳에서 찾아와 축하해준 마음이 축의금보다 더욱 값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축하는 값으로 매길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또 다른 논쟁이기도 하죠. 세뱃돈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네, 설문조사 결과 43%가 5만 원이 적당하다고 답했습니다. 뒤이어 부담스러우니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는 의견이 29%를 차지했고 안 주면 섭섭하니 1만 원만 주자는 의견도 15%로 나타났습니다. 네, 5만 원이 적당하다는 의견만큼이나 1만 원 이하가 적당하는 의견도 꽤나 있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고물가로 주머니 사정이 얕아진 데다 비혼주의자나 자녀 없이 사는 맞벌이 부부인 딩크족이 늘면서 세뱃돈을 주고받는 일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고물가라는 경제 상황과 또 비혼족, 딩크족 같은 가족 문화의 변화가 오늘 따져보니에서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육군의 미래 전력으로 무장한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이 세계 각국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와 연합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인 드론과 최신형 장갑차가 등장한 실전 같은 훈련 현장에 저희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구민성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무인 정찰 드론의 프로펠러가 힘차게 돌아갑니다. 언덕을 넘어 적들을 식별하고 정확한 적의 위치를 공유받은 미군의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적진을 향해 돌진합니다. 뒤따라온 우리 군의 K808 차륜형 장갑차 100호에서 내린 한미 군 장병들이 연막을 피우고 적들을 소탕합니다. 4세대 이상 첨단 과학기술 전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험 전담부대인 육군의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이 세계 각국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스트라이커 부대와 연합훈련을 진행했습니다. The Striker is very well suited to fight in the complex urban terrain and the complex rugged terrain that exists here on the Korean Peninsula. 전시 상황에서 서로 다른 무기 체계를 쓰는 국가 간 연합 작전을 해야 하는 만큼 4세대 이상 전투 체계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연합 훈련에 나선 겁니다. 네, 이번 훈련을 통해 아미타이거 시범여단의 전투 수행 방법을 구체화하고 연합 전력의 상호 운용성을 검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장병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무인기, 장갑차, 정찰 드론, 대전차 미사일 현궁 등 다양한 무기 체계가 투입됐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나경원, 제2의 유승민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두 개의 장관급 자리에서 전격 경질이 됐죠. 친윤계에서는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려는 거냐 이런 말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나 전 의원이 어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부위원장 사표를 제출하자마자 윤 대통령이 기후대사 자리까지 두 계직 모두를 전격 해임해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이 장제원 의원은 반윤의 우두머리가 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죠. 실제로 비윤계로 꼽히는 의원들은 나 전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유승민계로 꼽히는 김용 의원은 해임 소식을 접하니 민주당과 싸우던 나 전 의원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당대표 나오겠다는 게 무슨 대역죄냐라고 따졌고 이 이준석계인 허은하 의원도 친윤들을 겨냥해 힘으로 건의를 만들고 싶다면 먼저 반민주주의임을 커밍아웃하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전통 보수층의 지지 기반이 강했던 나 전 의원은 이 비윤계가 지지하고 이 친윤계는 등을 돌리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해임 결정 이후에 나온 나 전 의원의 글들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제원 의원이 바로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나 전 의원이 이 출국하는 대통령 등 뒤에 사직서를 던지고 공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대통령을 위하는 척 하는 건 위선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이 대통령이 사의 수용이 아니라 전격 경질을 선택하면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를 출마를 결정하더라도 친윤과 함께하는 건 불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전당대회에서 친윤이냐 반윤이냐 이게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됩니까? 네. 임기 초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친윤계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김기현 의원뿐만 아니라 안철수 의원까지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있죠. 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그동안 정통 보수층의 지지세가 강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달리 이 윤 대통령과 지지층이 겹치는 정치인인데 이번 파문으로 지지율에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의미심장하죠. 예,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특히 윤석열 대통령 적극 지지층에서는 김 의원 43.3%, 이 나 전 의원은 26%로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지금 저희가 조사를 1일차 하고 있는데 김기현 의원의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이 굉장히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나경원 제2의 유승민에 대한 느낌표는 나 홀로 지배로 정하겠습니다. 총선 공천에 윤 대통령의 영향력이 방영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감안하면 이 나 전 의원과 함께 전당대회를 치를 정치인들도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당장 나 전 의원과 오는 16일 만나기로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 측도 만남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내 고립을 어떻게 극복할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안민석 또 아니면 말고입니다. 민주당의 5선이죠. 안민석 의원 또 등장을 했는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진 귀국을 하기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해서 또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안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날 공교롭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붙잡혔다며 이 검찰에 기획체포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김 전 회장이 저항권 행사를 위해 최대한 해외에서 버텨야 하는데 곧바로 귀국하는 걸 황당 논리로 문제 삼았습니다. 최대한 7, 8개월 동안까지 국내 돌아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가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 귀국으로. 저항권이라는 말이 저런 상황에서 쓰일 수 있는 건지 참 놀랍기까지 해요. 네.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 황당한 논리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들어보시죠. 국내 입국 거부하거나 해 도피하는 거는 피해자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구속 사유다. 그거는 방어권으로 보장받을 수 없는 권리다. 이 여당에서도 국회의원이 도주를 권장한다며 이 비판했습니다. 법을 만들고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범인 도피를 교사하는 반법치주의 행태입니다.
안민석 의원이 5선의 중진 의원인데 매번 이렇게 황당한 말을 해서 계속 논란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고 장자연 사건의 이 공익 제보자를 자처한 배우 윤지호 씨 케이스입니다. 당시 유 씨를 의인으로 추켜 세우며 국회 강연회까지 열기도 했습니다. 윤지호 씨의 이 진실을 향한 이 투쟁을 외롭지 않도록. 윤지호 씨가 거짓 증언과 이 기부금 전용 의혹으로 이 캐나다로 도피했는데도 안 의원은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 당시 이 최순실 씨 은닉 재산이 수조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가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이 동료 의원들의 반응도 싸늘합니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이 안 의원은 음모론의 대가라며 당이 아닌 개인의 팬덤을 보고 정치를 한다고 비판했고, 다른 수도권 초선 의원은 당 중진의 근거 없는 음모론 제기에 당 이미지까지 실추된다며 이 같은 당 동료 의원이라는 게 자괴감을 들게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안 의원은 5선이나 하는 동안 원내대표와 같은 당내 선출직은 맡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안민석도 아니면 말고 느낌표는 가짜 뉴스 승부는 오산으로 정하겠습니다. 네, 강성 지지층은 가짜 뉴스라고 해도 믿는 경향이 있죠. 이 대한민국 정치의 병폐이기도 한데 안 의원의 지역구인 오산에서도 이런 가짜 뉴스가 통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민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모레까지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 강한 눈이 집중하겠습니다. 이번 눈은 특히 수증기를 많이 머금고 있는 습설이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피해에 각별히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 이미 강원 산간에는 20cm 안팎의 많은 눈이 쌓였고요. 모레까지 눈이 강해졌다 약해지기를 반복하면서 최고 60cm 이상의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그 밖에 동해안으로도 많게는 40cm가 넘는 눈이 예상되고요. 앞으로 서울 등 서쪽 지역도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경기 동부에 최고 7cm, 서울 등 수도권 지역으로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한동안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밤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도, 대전은 2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2도, 대구 6도에 머물면서 아침과 큰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찾아오겠는데요. 급격한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체온 조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명대사들을 남긴 90년대 만화 슬램덩크가 30년이 지난 지금 극장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30, 40대 남성들이 회사에 연차를 내고 또 아들 손을 잡고 찾는다죠. 여러 번 보는 N차 관람도 이어집니다. 인기 비결에는 향수의 힘도 있지만 월드컵 때 국민에게 감동을 준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이 작품 속에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삶에 치여 많은 걸 내려놓고 도전이 사라진 장년들의 마음을 자극한 거죠. 극장에서 눈물을 흘렸다던 한 선배는 오랜만에 다시 심장이 뛰더라라고 하더군요. 주인공의 대사를 빌려서 당신에게 영광의 시대는 언제냐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지금이라고 답할 수 있으신지요? 열정이 잠시 시들었던 저도 추억을 소환하면서 도전 정신을 얻어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